지난 시간에는 김경징의 패전 책임론을 기록한 남한갑의 병자록 기록의 신빙성 여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로는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 전투 패전의 다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강도 지도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작은 그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이 부분이 바로 각곡진 부분이었습니다. 이 현재 강화대교가 있는 곳인데요. 대개 지금 큰 다리가 있는 곳을 보면 이전부터 도강이 씌웠던 곳 혹은 이전부터 나루터였던 곳에 대교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곳으로 병자호란 당시 청군이 상륙을 하였던 것입니다. 김경징이라는 어떤 지휘관, 장신도 포함해서 이런 지휘관의 과실 이외에 강화도 함락의 다른 원인, 어떤 구조적 원인은 없었나 살펴보면요. 이 방어병력의 부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묘호란 당시에 11,000여 이상의 수군과 육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요. 육군만 5,600여 명 이상 주둔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청군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묘호란 당시에는 청군의 병력 규모도 작았는데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의 상황은 정묘호란보다 결코 좋다고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대다수의 경군은 인조를 따라서 남한산성으로 입성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강화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육군의 병력은 최대한 잡아야지 1,600여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추정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강화도 전투 직후에 인조와 국갱이라는 무신이 나눈 대화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들어간 사람이 잘 대처하지 못한 탓에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은 김경징과 장신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갱이 비록 잘 대처했다 하더라도 강화도의 군사는 겨우 1,600명 뿐이었으니 이 숫자를 가지고 적을 당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 1,600명은 수군을 제외한 육군만의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임금이 그 군사 중에서도 600명을 덜어내보냈다. 그 짧은 계산이 이와 같았으니 어찌 패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였다. 국갱이 그들의 화포를 살펴보니 참으로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전군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수사로 하여금 와서 모이게 했더라도 대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 무신 국갱은 청군이 동원한 홍위포의 위력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청태종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강화도에 상륙해서 물리친 조선군의 숫자를 1,100여 명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앞서 살펴본 국갱과 인조에 대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함락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강화도 방어작전의 중심이 어디였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육전이었을까? 수전이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전쟁 이전부터 강화도로 인조가 피난가리라는 사실은 양측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묘호란의 전례만 떠올려 보아도 이건 쉽사리 인조가 강화도로 가리라는 것을 청도 예상하고 조선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 측도 청의 수군 보유를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실록이 이제 기록된 사실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선은
육전이 아닌 수전에 중점을 두고 수군의 병력을 집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전쟁 이전부터 강화도 방어를 위한 수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전쟁 이전부터 조선은 강화도에 있는 성지를 수축을 하고요. 외곽에는 또 주변에 요새를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남양만에 있던 경기수영을 강화도로 이전시켰다가 다시 강화도 옆에 있는 교동도라는 섬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전부 이제 강화도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이런 조치인 것이죠. 그리고 강화도도 유수부로 승격을 시켜서 굉장히 그 비중을 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결국 이런 걸 감안을 해볼 때 조선의 어떤 방어작전의 구상이라는 것은 강화도로 상륙을 시도하는 적을 해상에서 저지한다는 그런 작전 개념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전쟁 발발 직후에는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하삼도, 즉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수군을 소집해서 강화도를 방어하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 충청도 수군만 강화도 방어를 위해서 도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강화도 함락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요, 청군의 기발한 전술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시기에 겨울이라는 어떤 이 시점을 감안을 하면은 청군 함대가 강화도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청군은 함대를 끌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청군은 함선을 만들 수 있는 그 장인만 이제 데리고 왔었는데요. 함대를 이끌고 사실은 이 강화도까지 조선의 연안해로를 따라서 오기가 쉽지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 더더군다나 조선 내에서 선박을 징발을 해서 강화도로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상황 중에 그런 요인이 뭐냐 하면은 당시 이 병자년 정축년의 추위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바다나 강이 결빙이나 해빙을 반복합니다. 특히 강은 굉장히 깡깡 얼어서 아예 선박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그 사태가 많이 벌어지는 모습을 기록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로 배를 끌고 오려면 임진강이라든지 한강 주변에서 어찌어찌 선박을 조달을 해서 운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강화도까지 오더라도 이 강화도 근처의 해협은 완전히 얼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배가 있어야 건널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배가 운행하기에 좋은 완전히 그 녹아있는 바다가 아니라 유빙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떠다니는 이런 바다였기 때문에 상당히 도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해협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인지 몰라도 이 조선함대의 주력은 광성진이라는, 아까 지도에서 보았다시피 갑곶나루는 강화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상당히 상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광성진은 그보다 아주 아래쪽에 있는 그런 나루터였습니다. 이 광성진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갑곶진은 상대적으로 결빙이 자주 되고 유빙이 많이 떠다니고요. 광성진은 그렇지 않아서 뱃길이 자주 열렸다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선 측에서도 청군이 만약 강화도 상륙을 시도한다면은 갑곶보다는 광성진을 통해서 상륙하리라는 걸 예상을 하고 그 주력 함대를 광성진에 주둔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갑곶진에는 충청 수사 강진은이 이끄는 소수의 수군만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조선은 아마 강화도로 피난할 때 강화도 인근 연안의 크고 작은 배나 이런 배들은 소각을 하거나 소각이 어려우면 최소한 쓰지 못하게 파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정말 청군이 강화도로 어떤 배를 가지고
접근하리라는 것은 지금 우리 생각과는 달리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청군은 이런 어떤 작전상의 애로를 돌파를 하게 되는데요. 기발한 전술을 통해서 돌파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청군은 그 심양에서 배 만드는 장인, 기술자를 대동을 하고 조선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도 보는 족족 배 만드는 장인을 포로로 잡아서 이들로 하여금 선박을 제조를 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강 근처에서 삼판선을 제조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삼판선이라는 건 굉장히 작은 배입니다. 그리고 또는 경강 일대, 경강 즉 한강 근처죠. 파손된 선박을 수리하거나 아니면은 목재 등을 수집을 해서 이제 삼판선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런 작은 배를 동차라는 아이 동자를 쓴 걸로 봐서 이것도 역시 작은 수레죠. 작은 수레에 얹어가지고 육로로 이동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이 결빙되어 있으니까 이런 전법을 통해서 함선을 이동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각 곳 주변에 유빙이 적어지는 이제 시기를 틈타서 도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이 김경진이 청군이 배를 끌고 김포에 각곳대안이 김포에 나타났다는 그런 보고를 접했을 때 당혹과 믿지 못하는 반응을 나타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청군은 이런 작은 배를 제작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그 강화도까지 접근하기 위한 운반하기 위한 어떤 그 강의 수운이 불가했기 때문에 육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제작한 점도 있고, 사실은 강화도 인근 해협은 굉장히 물살이 빨랐기 때문에 판옥선이 기동하기에는 아주 날렵하게 기동하기에는 애로점이 있었다라는 이 점도 아마 고려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청군이 그 각 곳을 근처로 해서 상륙을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장신함대가 굉장히 뒤늦게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미 강진은의 함대가 이제 청군하고 전투가 벌어졌고요. 이 장신의 함대는 광성진에 있었는데 하루 전날 통보를 받았는데 당시 어떤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적었던 차였기 때문에 함대가 전진을 하는데 애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강진은의 함대가 열세에 처해 있던 모습을 보고도 결사적으로 항진을 한 게 아니라 도주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갑곳 대안에서 김포 근처에서 상륙할 준비를 마친 청군은 갑곳집 맞은편에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최신의 대포인 홍위포를 설치를 한 이후에 상륙하기 전에 엄청나게 포격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격에 맞아서 강진은의 함대나 장신의 함대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도주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홍위포의 포탄은 이 강화해협에 떠 있는 이 조선군 수군 함대뿐만 아니라 그 강화도 연안에서 청군의 상륙을 기다리고 있었던 조선군 진지에까지 이제 날아갈 정도로 위력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선의 수군과 육군은 사실은 청군과 직접적으로 싸우기도 전에 이미 전의를 상실을 하고 도주를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해협에도 아무런 장애물이 없고 육지에 상륙해서도 별다른 저항이 없으니까 청군이 그야말로 무혈 입성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1월 22일 단 하루 만에 강화도가 이렇게 어이없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강화도 함락에는 물론 김경진과 장신이라는 지휘관의 과실도 있었지만은 이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어떤 육군 병력의 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어작전의 중심이 수군에 있었는데 이런 조선 수군을 무력화시킨 청군의 전술 또 홍위포라는 무기 때문에 사실은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인 강화도 함락의 원인 재검토를 마치겠습니다.